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1993년 11월, 살을 에이는 듯한 매서운 찬바람이 불어오던 충청도의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동네가 발칵 뒤집히는 끔찍한 비명소리가 온 마을의 정적을 찢어놓았습니다. 소리가 난 곳은 이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분홍으로 소문난 김노인의 집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놀라 뛰쳐나가 보니 안방문이 활짝 열려 있고 김노인의 아내인 시어머니 최 씨가 넋이 나간 채 바닥을 치며 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야, 상철아, 이 독한 년아, 내 아들 살려내라, 이 천하의 몹쓸 년아! 방 안에는 최 씨의 큰아들 35살의 건장했던 상철 씨가 입술이 새파랗게 질린 채 싸늘한 주검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곁에는 다 식어버린 탕약 사발만이 덩그러니 엎어져 있었죠. 그런데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주검으로 발견된 이 참혹한 현장에 정작 죽은 상철 씨의 곁을 지켰어야 할 아내 순덕 씨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장롱문은 미친 듯이 파헤쳐져 있었고, 며칠 전 상철 씨가 읍내에 나가 밭을 팔고 받아왔던 당시 서울의 번듯한 아파트 한 채 값과 맞먹던 거액의 현금 뭉치마저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경찰이 출동하고 마을이 발칵 뒤집힌 그 아수라장 속에서 시어머니 최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경찰의 바지 가랑이를 붙잡고 악을 쓰며 울부짖었습니다. 형사 양반, 그 독사 같은 년이 우리 아들을 죽였슈. 말 못하는 벙어리 년을 불쌍하다고 거둬줬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아? 지서방한테 독약을 먹이고 그 큰 돈을 훔쳐서 야반도주를 했다고요. 내 새끼 살려내, 이 독한 년아! 곁에 있던 시동생 상민 역시 눈에 핏발을 세우며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형사님. 형수 그 여자가 평소에도 형님 돈을 탔냈어요. 어제 저녁에 형님이 몸이 좀 안 좋다고 하니까 형수가 몸에 좋은 약재를 다려오겠다며 부엌에서 혼자 탕약을 끓이는 걸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 약을 먹고 형님이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당장 그 여자부터 수배해서 잡아 쳐놓고 주십시오. 시어머니와 시동생의 이 확신에 찬 증언, 그리고 텅 빈 장롱, 엎어진 탕약 사발, 무엇보다 사건 직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아내 순덕 씨. 모든 정황은 완벽하게 한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각 순덕 씨를 남편을 독살하고 거액을 훔쳐 달아난 극악무도한 살인 용의자로 전국에 지명수배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혀를 찼습니다. 말 못하는 벙어리라고 동정했더니 피도 눈물도 없는 독부였다며 죽은 상철 씨만 불쌍하게 되었다고 수군거렸죠. 그렇게 순덕 씨는 하루아침에 남편을 죽이고 돈을 훔쳐 도망친 천하의 독한 년이 되어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들, 과연 진실이 그랬을까요? 순덕 씨는 정말 시어머니의 말대로 돈에 눈이 멀어 제 남편을 독살한 희대의 악녀였을까요?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순덕 씨는 태어날 때부터 열병을 앓아 목소리를 잃은 가엾은 여인이었습니다. 비록 말은 한마디도 못했지만 심성 하나만큼은 비단결처럼 고왔고 손끝이 야무져 못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 순덕 씨를 보고 첫눈에 반해 시어머니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꺾지 않고 아내로 맞이한 사람이 바로 남편 상철 씨였습니다. 상철 씨는 순덕 씨에게 세상의 전부이자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남편은 말 못하는 아내를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아내의 눈빛만 봐도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채는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죠. 두 사람 사이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제 겨우 3살 된 금쪽 같은 아들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에게 순덕 씨는 그저 눈엣 가시이자 수치스러운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최 씨의 며느리 구박은 동네에서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남들은 잘나고 똑똑한 며느리 얻어서 호강한다는데 어디서 말도 못하는 벙어리가 굴러들어와서 집안 망신을 다 시키네. 너는 이 딸렸다고 밥 처먹을 생각하지 말고 소처럼 일이나 해라.
시어머니는 순덕 씨를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혹여 동네 잔치라도 있는 날이면 며느리가 창피하다며 안방에 자물쇠를 채워 가둬놓기까지 했죠. 엄동설원에도 맨손으로 찬물에 산더미 같은 시댁 식구들 빨래를 해야 했고, 손이 쩍쩍 갈라져 피가 나도 순덕 씨는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그저 가슴을 치며 속으로만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이 집안의 진짜 골칫거리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시동생 상민이었습니다. 상민은 형 상철 씨와는 정반대로 허영심이 많고 씀씀이가 해픈 사람이었습니다. 도박과 주셉잡기에 빠져 툭하면 사고를 치고 다녔고 번번이 사업을 한답시고 형을 찾아와 돈을 요구했습니다. 형님, 나 이번에 진짜 확실한 사업 아이템이 있다니까? 형님 밭되기 그거 하나 팔아서 내 미천종 대주시오. 형제끼리 그 정도도 못 해줍니까? 벙어리 마누라 치닥거리나 하면서 평생 총구석에서 썩을 거요.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에도 상민은 어김없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읍내 다방마담에게 진 노름빚에 쫓겨 깡패들에게 목숨을 위협받던 참이었죠. 눈이 뒤집힌 상민은 형이 최근에 땅을 팔아 장롱 깊숙이 보관해둔 거액의 현금 다발을 알고 있었습니다. 상민은 며칠 내내 형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돈을 내놓으라며 행패를 부렸고, 마음 약한 형 상철 씨는 동생을 타일러 보내려 실랑이를 벌이느라 진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동생과 시달리다 결국 알아놓은 남편을 위해 순덕 씨는 친정어머니가 시집갈 때 몰래 쥐어주었던 귀한 약재를 꺼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을 위해 정성껏 불을 지피고 약을 다리던 그 추운 겨울밤, 부엌문 밖으로 매서운 바람소리만 윙윙거리던 그 밤, 도대체 그날 밤 순덕 씨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남편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고 이제 겨우 3살 든 핏덩이 아들을 목숨보보다 아꼈던 그녀가 정말로 그들을 버리고 돈가방을 챙겨 야반도주를 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일일까요? 3살 배기 아들이 깨어날까봐 밤에 오줌을 눌 때도 발소리를 죽여가며 걷던 어미입니다. 남편이 감기라도 걸리면 밤새 잠 한숨 안 자고 이마에 물수건을 갈아주던 아내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따뜻한 방 안에서 새근새근 잠든 핏덩이 새끼를 놔두고 독약을 탄 사발을 남편에게 먹인 뒤 어두운 산길을 맨몸으로 도망쳤다. 경찰은 철석같이 시어머니의 말을 믿었지만 하늘은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말을 못하니 변명조차 할 수 없었던 여인. 아무도 그녀의 억울함에 귀 기울여주지 않았고, 그렇게 그녀는 희대의 살인마라는 끔찍한 오명을 쓴 채 역사 속으로, 세상의 기억 속으로 영영 사라져버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들, 하늘의 그물은 성긴 듯해도 결코 죄 지은 자를 빠뜨리지 않는 법입니다. 철저하게 묻힐 뻔했던 이 참혹한 사건의 진실은 그로부터 무려 30년이라는 피 끓는 세월이 흐른 뒤 어느 날 밤 걸려온 한 통의 전화로 인해 세상에 빛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평생을 죄책감 속에 살아온 누군가의 피를 토하는 임종 직전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향한 곳은 어머니가 아버지를 죽이고 도망쳤다는 끔찍한 거짓말을 평생 진실로 믿고 자라온 이제는 33살의 청년이 된 순덕 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 상철 씨의 장례식장은 온통 순덕 씨를 향한 저주와 맹비난으로 가득 찼습니다. 경찰은 마을 주변 산기슭부터 기차역까지 이잡듯이 뒤졌지만 거액의 현금을 챙겨 달아났다는 순덕 씨의 흔적은 그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끌끌 듯 찼습니다. 아이고, 말 못하는 벙어리라고 동정할 거 하나 없단 게 돈 맛을 보더니 지서방한테 쥐약을 먹이고 밤도망을 쳐? 천벌을 받으련 가다가 벼락이나 맞아 죽어라. 하지만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집 올 때 친정엄마가 몰래 쥐어준 비상금 3만 원도 시어머니에게 빼앗길까봐 아궁이 잿더미 속에 숨겨두고 벌벌 떨던 그 순진하고 겁 많은 여편네였습니다.
글자라고는 제 이름 석자 겨우 그릴 줄 아는 벙어리 여인이 그 캄캄한 칠흑 같은 금은밤에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남편의 현금 다발을 훔쳐서 첩첩 산중을 뚫고 도망을 쳤다뇨. 진실은 이랬습니다. 남편 상철 씨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기 불과 몇 시간 전, 부엌에서 남편에게 먹일 탕약을 정성껏 다리던 순덕 씨는 깜빡 잠이 든 아들의 이불을 덮어주려 안방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오던 찰나 순덕 씨는 평생 잊지 못할 참혹한 광경을 목격하고 맙니다. 바로 시동생 상민이 어두컴컴한 부엌에 웅크리고 앉아 형이 먹을 탕약 사발에 하얀 가루를 털어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쥐를 잡을 때나 쓰는 맹독성 쥐약이었습니다. 놀란 순덕 씨가 짐승처럼 컥컥거리는 비명을 지르며 상민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노름비제 눈이 뒤집혀 이미 사람의 이성을 잃은 상민은 가녀린 형수를 발로 걷어차 부엌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이 벙어리년아, 얌전히 있어. 안 그러면 너랑 네 새끼까지 이 자리에서 다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릴 테니까. 상민은 부들부들 떠는 순덕 씨의 머리채를 질질 끌고 살을 에이는 듯한 겨울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발버둥치는 형수의 얼굴을 흙발로 짓밟으며 상민은 악마 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들어 이 몹쓸려나. 우리 형은 미년이 끓인 약을 먹고 죽은 거야. 네가 형을 죽이고 집안 돈을 다 털어서 도망간 거라고. 만약 살아서 내 눈앞에 다시 나타나거나 경찰에 붙잡혀서 헛소리라도 짓거리는 날엔 네 년이 목숨보다 아끼는 그 핏덩이 새끼 입에다가 이 쥐약을 한 움큼 털어 넣어줄 테니까. 내 말이 장난 같아? 억울하면 살아서 도망쳐봐, 이 벙어리년아. 엄동설한 살을 내는 칼바람이 부는 야산에 맨발로 내동댕이 쳐진 순덕 씨. 그녀는 찢겨나간 옷자락을 부여잡고 피가 흐르는 맨발로 눈 덮인 산길을 기어 도망쳐야 했습니다. 뒤를 돌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잡히면 혹은 억울함을 호소하러 마을로 돌아가면 저 악마 같은 시동생이 제 핏덩이 아들 민수의 입에 기어코 독약을 털어넣을 것이라는 공포. 그 지독한 어미의 본능이 벙어리 순덕 씨를 영원한 도망자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 모두가 순덕 씨를 희대의 살인마라 욕할 때 그녀는 이름 모를 타지의 어느 시장 국밥집 골방에 숨어 매일 밤 남겨두고 온 아들의 이름을 소리 없이 부르며 가슴을 쳐야만 했습니다. 한편 형을 죽이고 밭판 돈을 훔쳐 노름빚을 갚은 시동생 상민과 그 끔찍한 진실을 뒤늦게 알고도 핏줄이라는 이유로 작은 아들의 살인을 덮어준 시어머니 최 씨. 이 두 악마는 남겨진 어린 손자 민수에게 평생토록 어미에 대한 증오를 세뇌시켰습니다. 민수야, 네 어미라는 그 벙어리녀는 사람도 아니여. 네 애비를 독살하고 너까지 버려두고 돈에 눈이 멀어 야반도주를 한 독사 같은 년이다. 길가다 마주치더라도 돌을 던져야 혀. 알아듣겄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민수는 할머니의 그 모진 세뇌 속에 제 어미를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괴물로 여기며 자라났습니다. 학교에 가면 동네 아이들이 살인자 벙어리 아들이라며 돌을 던지고 침을 뱉었습니다. 그때마다 민수는 울면서 다짐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나쁜 사람이야. 아버지를 죽인 살인마야. 하지만 어머님들, 피눈물을 흘리며 도망쳤던 어미 순덕 씨가 제 새끼를 잊을 수 있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순덕 씨는 시장통 국밥집에서 하루 16시간씩 설거지를 하며 뼈가 부서져라 일했습니다. 손이 퉁퉁 붓고 지문이 다 닳아 없어지도록 수세미질을 하면서도 한 푼, 두 푼 돈을 모았습니다. 행여나 아들이 입을 옷이 없을까? 행여나 수학여행 갈 돈이 없어 기가 죽을까? 민수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던 날,
낡은 털코트로 얼굴을 칭칭 감싼 여인 하나가 학교 운동장 저만치 커다란 플라타너스 나무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순덕 씨였습니다. 멀리서나마 제 훌쩍 큰 새끼의 얼굴을 보려고 밤기차를 타고 몰래 내려온 것이었죠. 순덕 씨는 친구들 사이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민수를 보며 나무 기둥을 부여잡고 소리 없는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달려가 꽉 안아주고 싶어도 혹시나 자신이 나타나면 시동생이 아들을 해칠까봐, 그리고 살인마 엄마를 둔 아들이 손가락질 받을까봐 차마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대신 순덕 씨는 아무도 모르게 교실 책상 서랍 속에 정성껏 싼 계란말이 도시락과 새 운동화 한 켤레, 그리고 빗돌빗돌한 글씨로 꾹꾹 눌러 쓴 쪽지 하나를 두고 왔습니다. 우리 민수 졸업 축하해.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자라다오. 하지만 교실에 돌아와 그 운동화와 쪽지를 발견한 민수는 어땠을까요? 삐뚤빼뚤한 글씨체, 어디선가 본 듯한 그 익숙한 억양. 민수는 직감적으로 그것이 제 어미가 놓고 간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얼굴이 시퍼렇게 질려 그 새 운동화와 도시락을 쓰레기통에 처박으며 악을 썼습니다. 누가 이딴 거 달래? 아버지를 죽인 살인마년. 우리 할머니가 그러는데 넌 엄마도 아니래. 내 눈앞에 띄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 악다구니를 복도 창문 너머에서 숨죽여 지켜보던 순덕 씨의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자신이 배 아파 낳은 새끼가 자신을 살인마라 부르며 저주를 퍼붓는 그 광경. 순덕 씨는 쓰러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입을 틀어막은 채 그날 밤 학교 운동장 흙바닥을 뒹굴며 피를 토하듯 소리 없는 눈물을 쏟아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억울함과 증오가 뒤엉킨 30년이라는 야속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33살의 번듯한 어른으로 자라난 민수는 할머니 최 씨의 극진한 보살핌 덕에 시내에서 제법 규모가 큰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반면 형을 죽이고 형수를 쫓아냈던 시동생 상민은 어찌 되었을까요? 하늘의 벌을 받은 것인지 그는 도박판을 전전하다 사채업자들에게 쫓겨 교통사고를 당해 하반신 마비가 되어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겨울, 평생을 며느리에 대한 악독한 거짓말을 퍼뜨리며 손자를 세뇌시켰던 할머니 최 씨가 80이 넘은 나이에 지독한 치매에 걸려 요양병원 중환자실에 눕게 되었습니다. 호흡기를 달고 하루하루 숨을 헐떡이던 최 씨. 그런데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병실 한 구석에서 쪽잠을 자며 할머니의 곁을 지키던 손자 민수는 갑자기 병실 허공을 향해 앙상한 두 손을 싹싹 비비며 헛소리를 해대는 할머니의 기괴한 목소리에 번쩍 눈을 떴습니다. 아이고 순덕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죽일년이다. 우리 상민이가, 우리 둘째 놈이 제 형을 죽였는데 내가 경찰한테 거짓말을 해서 널 내쫓았어. 내가 잘못했다 순덕아. 제발 내 목 좀 그만 졸라라, 이 독한 년아. 순간 민수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30년 평생을 아버지를 죽인 희대의 악녀로 알고 저주했던 어머니. 그런데 지금 인종을 코앞에 둔 할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너무나도 끔찍하고 충격적인 진실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머님들, 놀라기는 아직 이릅니다. 할머니의 발작적인 고백 뒤에 이어진 말은 30년 전 그날 밤 며느리 순덕 씨가 훔쳐 달아났다고 알려졌던 은마 아파트 한 채값의 거래. 그 돈의 진짜 행방이었습니다. 그 돈은 산민이 그놈이 다 가져간 게 아니요. 내가 조금 남겨서 시골집 장독대 밑에. 할머니의 입에서 터져나온 믿을 수 없는 끔찍한 고백. 심장이 덜컥 내려앉은 손자 민수는 파들파들 떨리는 손으로 병상에 누운 할머니의 야윈 어깨를 부여잡았습니다. 할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작은 아버지가 아버지를 죽였다고요? 돈은 장독대 밑에 있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할머니? 제발 정신 좀 차려보세요. 하지만 치매에 걸려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여든의 노모는 허공에 대고 싹싹 비비며 순덕아, 내가 죽일려니다 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민수는 그 길로 병실을 뛰쳐나왔습니다. 차를 몰고 30년 전 그 끔찍한 비극이 벌어졌던 고향집, 충청도의 그 낡은 시골집을 향해 밤길을 미친 듯이 내달렸습니다. 차창 밖으로 매서운 겨울바람이 때리는데 민수의 머릿속에는 지난 30년간 자신이 어머니를 향해 퍼부었던 저주와 원망의 말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를 죽이고 도망친 게 아니라고. 우리 할머니가 나한테 거짓말을 했을 리가 없어. 새벽 안개를 뚫고 도착한 고향집은 10년 넘게 비워두어 폐가나 다름없이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민수는 차 트렁크에서 삽을 꺼내 들고 잡초가 무성하게 우거진 뒤뜰 장독대로 향했습니다. 할머니가 치매 발작 중에 내뱉었던 그 말, 장독대 밑에 묻어두었다는 그 말 하나에 매달려 민수는 넥타이를 풀어헤치고 꽁꽁 얼어붙은 겨울 땅을 미친 듯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흙구덩이 속에서 피가 맺히도록 땅을 파내려 가기를 두어 시간. 툭! 삽 끝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걸렸습니다. 어머님들, 그 순간 민수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숨이 턱 막히고 온몸에 털이 쭉 뼈서는 것 같았을 겁니다. 민수가 떨리는 손으로 흙을 걷어내자 겹겹이 싼 검은색 비닐봉지 문턱이가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비닐봉지를 찢어내자 붉게 녹이 쓴 낡은 미군용 철제 과자통이 나왔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그 뚜껑을 열어젖힌 순간 민수는 하마터면 그 자리에서 혼절할 뻔했습니다. 과자통 안에는 30년 전 사라졌던 그 돈, 9권 10,000원짜리 지폐다발이 곰팡이가 슬어 매여 있었습니다. 시동생 상민이 훔쳐가 노름빛으로 날리고 남은 돈을 시어머니 최 씨가 몰래 파묻어 두었던 겁니다. 하지만 민수를 진정으로 경악하게 만든 것은 그 돈다발이 아니었습니다. 돈다발 밑에 깔려있던 누렇게 바랜 서류봉투 하나. 그 봉투 안에는 엄지손가락만한 작은 갈색 유리병 하나가 헝겊퍼에 꽁꽁 쌓여 있었습니다. 병의 겉면에는 빛바랜 약국 상표와 함께 붉은 글씨로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살서제, 극상도. 그리고 그 약병을 감싸고 있던 헝겊에는 누군가의 삐뚤빼뚤한 볼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형수년이 다 뒤집어서 쓴 게 이 약병은 절대 세상에 나오면 안 돼요. 경찰놈들 눈치채지 못하게 엄마가 장독대 밑에 꽁꽁 숨겨두시오. 바로 시동생 상민이 제 친형을 독살하고 남긴 살해 증거, 그리고 시어머니 최 씨가 그 끔찍한 살인을 덮어주었다는 명백한 공모의 증거였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이 바로 이럴 때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뱃속으로 낳은 큰아들이 작은아들의 손에 독살당해 죽었는데 그 작은아들을 살리겠다고 아무 죄도 없이 남편 잃고 통곡하는 가여운 며느리에게 살인마라는 누명을 씌워 한겨울 길바닥으로 내쫓은 겁니다. 세상에 짐승도 제 새끼가 죽으면 피눈물을 흘리는데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이리도 악독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민수를 피눈물 흘리게 만든 진짜 스모킹건, 가장 억장이 무너지는 증거는 따로 있었습니다. 철제통 맨 밑바닥에는 수십 장의 낡은 우편환, 돈을 보낼 때 쓰는 증서 영수증과 편지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의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지만 1995년, 1998년, 2002년 연도별로 꼬박꼬박 3만 원, 5만 원, 많게는 10만 원씩 돈을 붙인 영수증들이었습니다.
그 영수증 옆에는 그를 모르는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 대필한 듯한 짧은 편지들이 클립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순덕입니다. 저 안 잡혀가게 꼭 좀 숨겨주셔요. 우리 민수 학교 들어갈 때가 됐는데 가방이라도 하나 좋은 거 사주셔요.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받은 돈 다 보냅니다. 우리 민수 고기 반찬 먹여주셔요. 어머니, 저번 달에는 제가 알아 누워서 돈을 많이 못 붙였습니다. 우리 민수 이번에 중학교 간다는데 교복은 따뜻한 걸로 사주셨는지요? 밤마다 우리 아들 보고 싶어서 가슴이 찢어집니다. 제발 우리 민수 밥 굶기지 마셔요, 어머니. 그랬습니다. 버머리 며느리 순덕 씨는 시어머니가 자신을 살인마로 몰아 수배범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모른 채 그저 시동생이 제 아들을 죽일까봐 두려워 평생을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지문이 닳아 없어지도록 남의 식당 그릇을 닦아 번 피 같은 돈을 매달 시어머니 앞으로 꼬박꼬박 붙였던 것입니다. 제 새끼 입에 밥 한 숟갈이라도 더 들어가길 바라는 그 처절한 어미의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악마 같은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피를 토하며 보내온 그 돈을 낼름멜름 받아 챙기면서 정작 어린 손자 민수에게는 네 애비 죽이고 도망간 살인마년이라며 평생 어미를 증오하게끔 세뇌 시켰던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천인공노할 짓거리가 어디 있습니까?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절규가 적막한 시골집 마당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민수는 낡은 우평한 영수증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언 땅에 머리를 찌우며 통곡했습니다. 자신이 초등학교를 졸업하던 날 학교 운동장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던 그 새 운동화와 삐뚤빼뚤한 글씨의 편지. 살인마가 준 거라며 악을 쓰고 짓밟았던 그 도시락. 그게 바로 평생을 숨어 살면서도 아들 졸업식 한번 보겠다고 목숨 걸고 찾아왔던 가엾은 내 어머니의 피 묻은 사랑이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어머니, 내가 미쳤지. 내가 짐승만도 못한 놈이지. 어머니를 살인마라고 욕하고 어머니가 사준 신발을 쓰레기통에 처박고. 민수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어머니가 일하셨다는 그 식당으로 달려가 어머니의 굽은 등이라도 쓰다듬으며 짐승처럼 울부짖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민수는 이 모든 지옥을 만들어낸 원흉, 아직 버젓이 살아 숨쉬고 있는 진짜 살인마를 찾아가야 했습니다. 민수는 그 길로 차를 몰아 시내 외곽에 있는 허름한 요양시설로 쳐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도박빚에 쫓기다 차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시동생 상민이 기저귀를 찬 채 매일 소주나 퍼마시며 시궁창 같은 삶을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방문이 쾅 부서질 듯 열리고 눈에 핏발이 선 민수가 그 녹슨 과자통을 상민의 침대 위로 집어던졌습니다. 쨍그랑! 유리병이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쏟아져 내린 쥐약병과 편지들을 본 상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수가 상민의 멱살을 틀어쥐고 침대 밖으로 끌어내리며 포효했습니다. 이 악마 같은 새끼야! 네 놈이 우리 아버지를 죽였어! 네 놈이 우리 아버지를 쥐약으로 독살해놓고 말 못하는 우리 어머니한테 누명을 씌워 쫓아냈어! 그러고도 네가 사람이냐? 네가 인간이냐고! 어머님들, 여기서 상민이 바닥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빌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악마는 죽을 때까지 악마인 법입니다. 하반신을 쓰지 못해 방바닥에 처박힌 상민은 두려움에 떨기는커녕 누렇게 썩은 이를 드러내며 비릿한 미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조카님 오셨네. 그래, 내가 죽였다. 형사놈들도 멍청해서 다 속아 넘어가고 온 동네 사람들도 그 벙어리 년이 범인이라고 찰떡같이 믿었는데 네 놈도 30년 동안 네 어미를 살인마라고 침뱉고 살지 않았냐. 이제 와서 알면 어쩔 건데
어쩔 거냐고, 이 새끼야! 상민은 미친 사람처럼 낄낄거리며 민수를 향해 악다구니를 썼습니다. 그 벙어리 년, 참 독한 년이지. 내가 그날 밤에 산속으로 끌고 가서 발로 냅다 차면서 그랬지. 네 년이 살아서 경찰에 입 뻥긋하면 네가 애지중지하는 그 핏덩이 새끼 입에다가 이 쥐약을 털어 넣어버리겠다고. 그랬더니 그 멍청한 년이 피가 철철 나는 맨발로 눈밭을 기어서 산통을 도망치더라니까. 지 새끼 살리겠다고 평생 벙어리 냉가슴 앓으면서 숨어 산 그 년이나 자기 어미를 살인마로 알고 저주하면서 큰 너나 참 기구한 팔자들이다. 그 끔찍한 조롱에 민수의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민수는 주먹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저 악마의 숨통을 끊어놓고 싶었지만 민수는 차마 어머니가 목숨 바쳐 지켜낸 자신의 손에 살인자의 피를 묻힐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민수는 그 증거들을 챙겨들고 경찰서로 뛰어갔습니다. 30년 만에 드러난 진실. 아버지를 죽인 진범이 잡히면 어머니의 그 지독한 살인 누명도 드디어 벗겨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서 형사에게 증거를 들이민 민수에게 돌아온 대답은 민수의 억장을 다시 한번 갈기갈기 찢어놓는 너무나도 절망적인 한마디였습니다. 선생님,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이미 30년이나 지난 사건입니다. 살인죄 공소시효인 15년이 한참 전에 끝나버렸다고요. 진범이 자백을 했고 증거가 차고 넘쳐도 우리는 저 남자를 법적으로 단 하루도 감옥에 쳐넣을 수가 없습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죄 없는 가엾은 어머니는 30년을 살인마로 물려 피눈물을 흘렸는데 사람을 죽이고 한 가정을 파탄낸 저 악마는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이유로 아무런 죄값도 치르지 않는다니요. 망연자실한 채 경찰서 문을 나선 민수.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살인마라는 누명 속에 아직도 어딘가에서 평생을 죄인처럼 숨어 살고 있을 불쌍한 내 어머니 순덕 씨를 찾는 것. 민수는 장독대에서 발견한 어머니의 편지 속 흐릿하게 적힌 발신인 주소 하나만을 쥐고 무작정 차를 몰았습니다. 강원도의 어느 작은 시장통. 편지에 적힌 제1국밥집이라는 허름한 간판을 찾아 헤매기를 며칠째. 드디어 골목 끝자락에서 그 낡은 간판을 발견한 민수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하지만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간 민수에게 국밥집 노모가 던진 한마디는 민수를 그 자리에서 무너지게 만들고야 맙니다. 과연 30년의 억울한 세월을 맨몸 몸으로 버텨냈던 벙어리 어머니 순덕 씨에게 대체 무슨 일이 생겼던 것일까요? 30년 만에 아버지를 죽인 진범의 정체를 알게 된 아들 민수. 공소시효가 지나 법으로는 그 악마 같은 시동생을 처벌할 수 없다는 절망감에 휩싸인 채 민수는 오직 어머니를 찾아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강원도의 허름한 시장통 제1국밥집 문을 열고 뛰어들어갔습니다. 할머니, 혹시 여기서 일하시던 순덕이라는 분 말 못하시는 우리 어머니 못 보셨습니까? 제가 아들입니다. 제가 30년 만에 어머니를 찾으러 왔습니다. 민수의 피 끓는 외침에 뚝배기를 나르던 꼬부랑 할머니 사장님이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아이고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민수냐? 순덕이가 평생을 그리워하던 그 핏덩이 새끼 민수냐고. 아이고 이 무심한 놈아. 네 어미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어미가 뼈가 으스러지도록 네놈 뒷바라지를 했는데 왜 이제야 찾아온겨? 네 어미 지금 뒷방에서 죽어가고 있어.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민수의 심장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사장 할머니의 등 떠밀려 식당 뒷곡, 볕도 들지 않는 비좁고 퀴퀴한 단칸방 문을 열어젖힌 순간 민수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짐승처럼 울부짖고 말았습니다. 어머님들, 상상이나 가십니까? 그 차디찬 냉방 바닥에 뼈와 가죽만 앙상하게 남은 백발의 노파 하나가 웅크리고 누워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고왔던 어머니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30년 세월 동안 지문이 닳아 없어지도록 남의 집 그릇을 닦고 독한 세제를 맨손으로 만져 손가락이 기형처럼 뒤틀려버린 가엾고 늙은 여인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인기척에 힘겹게 눈을 뜬 순덕씨. 흐릿한 시야 너머로 번듯한 양복을 입은 장성한 사내가 오열하며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 민수예요. 어머니가 낳은 자식 불효자 민수입니다. 제가 미쳤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죽인 살인마인 줄 알고 제가 30년을 어머니를 저주하며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밤잠 안 자고 식당 일해서 제 졸업식에 사다 주신 그 운동화, 제가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저를 죽여주세요, 어머니. 제발, 절 때려 죽여주세요. 민수는 바닥에 머리를 짓찌르며 피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자식을 버렸다는 죄책감에 평생 숨어 살았던 순덕씨. 그런 아들이 지금 눈앞에서 살인마 시동생이 지어낸 거짓말 때문에 30년을 고통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어미의 찢어지는 가슴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하겠습니까? 하지만 순덕씨는 아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말 한마디 못하는 그 메마른 입술 사이로 하는 짐승의 앓는 소리를 내며 뒤틀린 손을 뻗어 민수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네가 무슨 죄가 있겠느냐. 내 새끼 고생 많았다. 그 험한 세월 어미 없이 자라느라 얼마나 외로웠느냐. 순덕씨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내렸고 두 모자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30년의 한을 토해내며 오열했습니다. 국밥집 사장 할머니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네 어미 자궁에 몹쓸 암덩어리가 생겼는데도 병원비 아낀다고 참다가 이 지경이 됐다. 내가 수술하자고 그렇게 빌었는데 우리 민수 장가갈 때 전세금 보태줘야 한다고 그 아픈 배를 부여잡고 밤새 뚝배기를 닦던 독한 여편네야. 경찰한테 잡히면 니놈한테 쥐약 먹이겠다던 그 시동생 놈 협박 때문에 평생을 그림자처럼 숨어 살았어. 자신을 살인마라 저주한 아들을 위해 제 목숨이 갉아먹히는 줄도 모르고 억척스럽게 돈을 모았던 어머니. 민수는 어머니의 얼음장 같은 발을 품에 안고 맹세했습니다. 내 어머니의 30년을 빼앗아간 그 악마 새끼들. 내가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반드시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겠노라고 말입니다. 민수는 즉시 대한민국에서 제일 간다는 독종 변호사를 수소문해 전 재산을 털어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사연을 고발하는 방송국 시사 프로그램 PD들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제발 이 짐승 같은 사건을 세상에 알려달라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죠. 살인죄의 공소시효인 15년은 이미 한참 전에 끝났고 법으로는 시동생 상민을 살인범으로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방송국 카메라가 출동하고 변호사와 경찰이 대동한 채 상민이 묵고 있는 요양원으로 다시 쳐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벌어진 상황은 어머님들의 뒷목을 잡게 만들 만큼 기가 막히고 뻔뻔한 것의 극치였습니다. 카메라 불빛이 번쩍이고 마이크가 들이밀어지자 하반신 마비로 휠체어에 앉은 상민은 오히려 코웃음을 치며 더 당당하게 고개를 빳빳이 쳐들었습니다. 아따, 그 방송국 양반들 참 할 일 더럽게 없네. 30년 전에 죽은 우리 형 얘기를 지금 와서 파헤쳐서 어쩌겠다고. 그래, 내가 쥐약 탔다. 노름빚 갚아야 하는데 형이라는 인간이 밭한 돈을 안 주길래 홧김에 약 좀 탔다. 어쩔래? 세상에, 사람을 죽여놓고 그것도 자기 친형을 독살해놓고 저리도 악마처럼 웃을 수가 있습니까?
취재하던 PD마저 이가 갈려 소리쳤습니다. 당신 인간이야? 형을 죽이고 무고한 형수한테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30년을 귓바닥으로 내몰았어. 당신 때문에 그 며느리는 암에 걸려 다 죽어간다고!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어? 그러자 상민이 눈을 부라리며 악을 썼습니다. 양심? 웃기고 자빠졌네. 공소시효 끝났잖아. 대한민국 법이 나보고 무죄라잖아. 나 살인마 아니야. 당장 꺼져, 이 새끼들아. 휠체어에 앉은 채 누렇게 썩은 이를 드러내며 낄낄거리던 악마 상민. 평생을 숨어 살며 피눈물을 흘렸던 며느리 순덕 씨의 삶을 짓밟고도 저 악마는 법의 뒤에 숨어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불빛이 번쩍이고 온 국민이 분노로 이를 갈고 있던 바로 그 순간, 가만히 수사 기록을 뒤적이던 민수의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도장이 붉게 찍힌 출입국 관리소 문건 하나를 쳐들고 상민의 코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변호사의 입가에는 저승사자보다 더 차갑고 서늘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상민 씨, 방금 공소시효 끝났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떠드셨죠. 당신이 머리가 나빠서 아주 결정적인 사실 하나를 잊고 있는 모양인데, 오늘 내가 당신의 그 가짜는 착각을 갈기갈기 찢어드리죠. 순간 상민의 얼굴에서 비릿한 웃음기가 싹 가셨습니다. 민수와 PD, 그리고 숨을 죽인 카메라 감독마저 침을 꼴깍 삼키며 변호사의 입만 바라보았습니다. 변호사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요양원 복도를 찢어지게 울렸습니다. 1998년 겨울, 형님 돈을 훔쳐 도망친 지 딱 5년 되더네. 당신 꼬리가 밟힐까봐 겁을 집어먹고 여권 위조해서 필리핀 마닐라 뒷골목으로 밀항했었지. 거기서 가짜 이름으로 도박장을 전전하며 쥐새끼처럼 숨어 지내다가 결국 패싸움에 휘말려 허리를 다쳐 하반신 마비가 됐지. 그리고 불법 체류자로 걸려 무려 16년 만인 2014년에 쓰레기처럼 한국으로 강제 추방당해서 돌아왔고. 내 말이 틀려? 상민의 동공이 미친 듯이 흔들리며 파들파들 떨린 이는 양손이 휠체어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3항,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에 도피해 있는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완전히 정지된다. 니놈이 필리핀 시궁창에 웅크리고 숨어 지냈던 그 기나긴 16년. 그 기간 동안 니놈의 살인죄 시계는 단 1초도 흘러가지 않고 멈춰 있었던 거야. 변호사는 상민의 얼굴에 그 붉은 도장이 찍힌 서류를 들이밀며 천둥처럼 벼락을 내리쳤습니다. 잘 들어, 이 멍청한 살인마 새끼야. 1993년 범행부터 98년 밀항 전까지 한국에서 도망다닌 시간 딱 5년. 그리고 2014년에 추방당해 돌아와서 지금까지 네가 병원에 처박혀 있던 시간 9년. 다 합쳐봐야 겨우 14년이야. 네 놈의 살인죄 공소시효 15년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직 1년이 시퍼렇게 살아서 널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입을 벌리고 있다. 이 악마놈아. 어머님들, 들으셨습니까? 이 기막힌 사이다 같은 반전. 하늘이 우리 가엾고 불쌍한 며느리 순덕 씨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법망을 다 빠져나간 줄 알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낄낄대던 살인마의 모가지를 마침내 그 서슬퍼런 법의 올가미가 콱 낚아채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가 무죄라는데. 법이 끝났다는데. 안면 근육을 파르르 떨며 사색이 된 상민은 휠체어에서 바닥으로 꼬꾸라지며 발악을 했습니다. 하지만 곁에 대기하고 있던 형사들이 짐승처럼 울부짖는 상민의 목덜미를 짓누르고 그 더러운 두 손목에 차가운 은팔찌를 찰컥하고 채워버렸습니다. 30년 만에 피를 나눈 친형을 쥐약으로 독살한 폐륜 살인마가 마침내 차가운 수갑을 차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민수는 짐승처럼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며 하늘을 향해 어머니,
드디어 잡았습니다. 라고 목 놓아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전국을 충격과 분노로 몰아넣은 이 천인공노할 폐륜 범주의 재판이 열리던 날, 법원 앞은 상민을 당장 사형시키라며 피켓을 들고 몰려든 수천 명의 시민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어머님들도 텔레비전을 켜놓고 저 썩어 죽을 놈 당장 능지처참을 해라 며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셨을 겁니다. 하지만 법정에 끌려 나온 악마 상민의 태도는 어땠을까요? 참으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노릇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아이고, 제 꼬라지를 보십시오. 저는 똥오줌도 못 가리는 하반신 마비 환자입니다. 30년 전에 한순간 눈이 뒤집혀서 약을 좀 탄 건 맞지만 형이 그렇게 허무하게 죽을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 평생을 휠체어에 앉아 하늘이 내린 천벌을 받으며 비참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부디 이 불쌍한 병신을 선처해 주시옵소서. 상민은 거짓 눈물을 줄줄 흘리며 재판장에게 엎드려 빌었습니다. 평생 벙어리 형수를 협박하고 진실을 은폐했던 악마가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리니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환자 행세를 하며 동정심에 호소한 것입니다. 방청석에서는 저런 악어의 눈물에 섞지 마라, 당장 사형에 처해라 하는 시민들의 고함과 쌍욕이 터져나왔습니다. 이때 증인석에 서 있던 아들 민수가 마이크를 쥐고 피를 토하듯 울부짖었습니다. 재판장님, 저 악마는 제 친아버지를 쥐약으로 죽이고 그 죄를 제 가여운 어머니에게 모조리 뒤집어 씌웠습니다. 제 어머니 순덕 씨는 글자도 모르는 벙어리입니다. 시동생이 핏덩이 같은 저를 죽여버리겠다고 쥐약을 들이밀며 협박하는 바람에 한겨울 눈밭을 맨발로 기어 도망치셨습니다. 민수의 손에는 장독대 밑에서 파냈던 어머니의 그 낡은 우편환 영수증과 편지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편지들을 허공에 흩뿌리며 오열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살인마라는 누명을 쓰고 평생을 숨어 살면서도 지문이 다 닳아 없어지도록 남의 식당 그릇을 닦아 번 돈을 제 입에 밥 한 술 넣어주겠다고 보내오셨습니다. 암덩어리가 뱃속을 다 갉아먹어 피를 토하는 순간에도 자식 장가갈 때 전세금 보태주겠다고 수술조차 거부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저 악마는 제 할머니와 입을 맞춰 절 세뇌시켰고 저는 무려 30년 동안이나 제 어머니를 살인마라 욕하며 어머니가 사주신 신발을 쓰레기통에 처박는 천하의 불효자로 살았습니다. 제발 저 악마를 사형시켜 주십시오. 우리 어머니의 찢어진 30년 청춘을, 그 억울한 피눈물을 제발 닦아주십시오. 민수의 피 맺힌 절규에 꽉 찬 법정은 그야말로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방청객들도 엉엉 소리내어 울었고 타이핑을 치던 법원 서기조차 안경을 벗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마침내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을 번뜩이던 노 재판장이 침통한 표정으로 펜을 내려놓고 판결문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법정에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피고인 김상민, 피고인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친형을 맹독성 살서제로 독살하는 천인공노할 폐륜을 저질렀다. 또한 그 끔찍한 죄악을 덮기 위해 의사 표현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장애인 형수에게 살인의 누명을 씌우고 생때 같은 어린 아들의 목숨을 담보로 협박하여 한 여인의 일생을 철저히 파멸시켰다. 재판장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상민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상민의 고개가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1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해외로 도피하여 법의 심판을 비웃었으며 오늘 이 신성한 법정에 서서도 자신의 하반신 마비라는 핑계로 거짓 동정심을 유발할 뿐 단 한 번도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우리 사회가 내릴 수 있는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쾅, 쾅, 쾅. 재판장의 망치 소리가 심판의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주문, 피고인 김상민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아울러 피고인이 살아 숨쉬는 한 단 하루도 가석방을 허용하지 아니하며 평생을 차가운 독방에 갇혀 자신이 파괴한 며느리 순덕 씨의 삶 앞에 참회하며 죽어갈 것을 명한다. 와! 판결이 떨어지는 순간 법정안은 터질 듯한 환호성과 박수갈래로 뒤덮였습니다. 방청객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만세를 불렀고 민수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재판장을 향해 수없이 큰절을 올렸습니다. 반면 상민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이고, 내가 왜 무기징역이냐, 이놈들아! 나는 환자야! 나는 병신이라고! 풀어줘! 풀어달란 말이야! 하반신을 질질 끌며 발악하는 상민의 양팔을 교도관들이 짐승 다루듯 우악스럽게 낚아챘습니다. 상민은 그 휠체어에서 바닥으로 내팽개쳐진 채 콧물과 눈물을 질질 짜며 법정 바닥을 기어다니는 참혹하고 비참한 꼴로 질질 끌려 나갔습니다. 평생을 법과 가족 위에 군림했던 악마의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재판이 끝나자마자 민수는 1심 판결문이 든 서류 봉투를 가슴에 품고 어머니가 계신 병원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의식이 가물가물해 산소호흡기에 겨우 의지하고 있는 어머니 순덕 씨. 민수는 병실문을 박차고 들어가 어머니의 뼈만 남은 앙상한 손에 그 판결문을 꼭 쥐어주었습니다. 어머니, 저 짐승 같은 새끼 드디어 무기징역 받았습니다. 평생 감옥에서 못 나오는 벌을 받았습니다. 이제 세상 천지 모든 사람들이 우리 어머니 죄 없는 거 다 압니다. 우리 어머니 벙어리 살인마 아닙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고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우리 어머니입니다. 제발 눈 좀 떠보세요, 어머니! 민수는 어머니의 굽은 등을 끌어안고 짐승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들의 뜨거운 눈물이 어머니의 뺨 위로 뚝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기계음만 삐삐 울리던 병실 안. 산소호흡기 속에서 얕은 숨을 몰아쉬던 순덕 씨의 주름진 눈가에서 맑고 투명한 눈물 한 방울이 스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비록 말을 할 수도 눈을 번쩍 들 힘조차 남지 않았지만 아들의 그 억센 품 안에서 순덕 씨는 비로소 30년 동안 맺혔던 그 지독한 한을 내려놓는 듯 했습니다. 그 가녀린 손끝이 민수의 얼굴을 쓰다듬듯 살며시 움직였습니다. 마치 이제 다 괜찮다. 내 새끼 얼굴 보았으니 어미는 이제 여한이 없다. 라고 속삭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들의 그 억센 품 안에서 30년의 억울한 세월을 가슴에 품고 살았던 어머니 순덕 씨의 주름진 눈가에서 흘러내린 맑고 투명한 눈물 한 방울. 그리고 아들의 뺨을 쓰다듬던 그 거칠고 뒤틀린 가녀린 손끝이 마치 거짓말처럼 툭 하고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병실 안을 채우던 산소호흡기의 기계음이 길고 날카로운 파열음을 내며 평행선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눈 좀 떠보세요. 어머니, 의사 선생님, 우리 어머니 숨이 멎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 어머니 제발 좀 살려주세요. 민수의 피를 토하는 절규가 병원을 찢어놓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뛰어들어와 심폐소생술을 하고 강심제를 투여하며 사투를 벌였지만 이미 암세포가 온몸을 갉아먹어 촛불처럼 위태롭던 순덕 씨의 생명줄은 야속하게도 거기까지였습니다. 아들이 전해준 승소 판결문, 평생의 한이었던 그 살인마라는 누명을 벗었다는 그 기쁜 소식을 듣고 나서야
며느리 순덕 씨는 비로소 안심하고 쥐고 있던 삶의 끈을 놓아버린 것입니다. 자식이 어미의 억울함을 풀어줄 때까지 그 지독한 고통 속에서도 저승사자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버티고 또 버텼던 그 지독하고 눈물겨운 어미의 사랑이었습니다. 아, 어머니, 안 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평생을 살인마라고 욕하고 어머니가 사줄 신발을 쓰레기통에 버린 이 짐승만도 못한 불효자식을 두고 어디를 가십니까? 제 손으로 따뜻한 쌀밥에 고기 반찬 한 번 못 먹여드렸는데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딱 한 번만 절 알아주세요. 민수는 어머니의 식어가는 시신을 끌어안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병실 바닥을 뒹굴며 가슴을 쳐대는 민수의 오열에 곁에 있던 간호사들도 소식을 듣고 달려온 변호사와 PD도 모두 벽에 기대어 엉엉 소리내어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생을 소리 한 번 내지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을 앓았던 가엾은 여인. 그 기구하고 참혹했던 순덕 씨의 삶은 그렇게 아들의 품 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 뒤 시내에서 가장 크고 번듯한 장례식장. 순덕 씨의 빈소는 평생을 그림자처럼 숨어 살았던 그녀의 삶과는 다르게 발 디딜 틈 없이 수많은 조문객으로 가득 찼습니다. 억울한 벙어리 어머니의 사연이 방송을 타고 전국에 알려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시민이 눈물을 훔치며 빈소를 찾아온 것입니다. 재단 한가운데에는 순덕 씨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들, 그 사진조차도 민수의 억장을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평생을 쫓기듯 도망다니며 식당 설거지로 생계를 이었던 어머니에게는 흔한 독사진 한 장, 환하게 웃는 사진 한 장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식당 구석에서 일하던 어머니의 흐릿한 뒷모습이 찍힌 폴라로이드 사진 하나를 겨우 구해 화가에게 부탁해 어머니가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로 복원하여 영정을 모셔야만 했습니다. 그 가짜 웃음을 짓고 있는 영정 사진 앞에서 민수는 상복을 입은 채 미친 사람처럼 허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보이십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어머니 가시는 게 외롭지 않게 와주셨습니다. 어머니, 이제 숨지 마세요. 이제 당당하게 고개 들고 아프지 않은 곳으로 가세요.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 입구 쪽이 웅성거리더니 허리가 굽은 시골 노인네들 10여 명이 지팡이를 짚고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바로 30년 전 며느리 순덕 씨를 돈에 눈이 멀어 남편을 독살한 천하의 몹쓸년이라며 침을 뱉고 돌을 던지며 마을에서 쫓아냈던 충청도 고향마을의 주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재단 앞에 서자마자 일제히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순덕아, 우리가 미안하다. 우리가 눈이 멀어서 그 짐승 같은 시어머니 년의 거짓말에 속아서 생사람을 잡았구나. 네가 그 엄동설안의 맨발로 쫓겨날 때 따뜻한 물 한 모금 안 내어준 우리를 용서해라, 순덕아. 우리가 천벌을 받을 죄인이다. 머리가 하얗게 센 마을 이장은 민수의 손을 붙잡고 엉엉 울며 사죄했습니다. 민수야, 네 어미는 벙어리가 아니었다. 우리 동네에서 제일 심성이 곱고 훌륭한 최고의 어머니였어. 우리가 네 어미를 죽인 거나 다름없다. 이 늙은이들을 차 죽여다오. 민수는 눈물을 삼키며 그 노인들을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고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하늘에 계신 어머니라면 결코 그러지 않으셨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 우리 어머니는 평생 누굴 원망해 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저를 용서하셨듯이 어르신들도 이미 용서하셨을 겁니다. 다만 앞으로는 우리 어머니를 살인마 벙어리가 아니라 제 새끼 살리려고 목숨을 바친 훌륭한 어머니로만 기억해 주십시오. 그거면 됩니다.
민수의 그 의연하고도 슬픈 대답에 장례식장은 다시 한번 걷잡을 수 없는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들, 그 악마 같은 시댁 식구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차가운 독방에 수감된 시동생 상민. 그는 하반신 마비라는 핑계로 온갖 특혜를 요구하며 진상을 부렸지만 교도소의 규율은 내목했습니다. 매일 좁은 감방 바닥에 엎드려 자신의 배설물을 직접 치워야 했고, 밤마다 독살당한 친형 상철 씨와 피를 토하는 순덕 씨의 환영에 시달리며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심지어 가족조차 그 악마를 면회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귀퀴한 감방에서 뼈가 썩어가는 고통을 맛보며 자신이 파괴한 가족의 저주 속에서 평생을 죽지 못해 살아가야 하는 진정한 생지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며느리를 내쫓고 아들의 살인을 은폐했던 시어머니 최 씨 또한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치매가 극에 달한 최 씨는 요양병원 침대에 묶인 채 밤낮으로 며느리가 내 목을 조른다. 순덕이가 나를 죽이러 왔다. 며 비명을 지르다가 가족의 따뜻한 눈길 한번 받지 못한 채 욕창이 온몸을 덮은 끔찍한 모습으로 쓸쓸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누구의 슬픔도 애도도 없는 처절한 인과 응보였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5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충청도 산기슭, 양지바른 어느 묘원. 번듯하게 차려입은 민수가 자신의 아내, 그리고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한 어린 딸의 손을 잡고 묘소 앞에 섰습니다. 그곳은 바로 30년 전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아버지 상철 씨와 평생을 숨어 살다 암으로 눈을 감은 어머니 순덕 씨가 나란히 합장된 묘비였습니다.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로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아름다운 부부, 여기 잠들다. 그리고 가장 위대했던 나의 어머니 김순덕, 편히 쉬소서. 민수는 미리 준비해온 보자기에서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꺼내 묘비 앞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머니가 강원도 국밥집에서 일하며 틈틈이 삐뚤빼뚤한 글씨로 아들을 그리며 썼던 그 수십 통의 눈물겨운 편지들. 그리고 초등학교 졸업식 날 쓰레기통에 처박혔던 그 낡은 운동화를 고이 닦아 코팅한 박스였습니다. 민수의 어린 딸이 묘비를 고사리 같은 손으로 쓰다듬으며 해맑게 말했습니다. 아빠, 여기가 할머니 집이야? 우리 할머니는 세상에서 아빠를 제일 사랑했다며. 나도 할머니 보고 싶다. 딸의 말에 민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민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제일 용감한 분이셨어. 아빠가 할머니 목까지 우리 수진이 엄청 많이 사랑해줄게. 민수는 묘비 위에 술을 한 잔 올리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두 분 이제 거기서는 아무도 괴롭히는 사람 없이 두 분이서 꼭 손잡고 다니시죠? 어머니, 이제 다리도 안 아프고 가슴도 안 아프시죠? 저 민수, 어머니가 목숨 바쳐 살려주신 이 목숨 헛되지 않게 정말 열심히 바르게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다음 세상에서도 꼭 우리 어머니로 태어나 주세요. 그때는 제가 꼭 효도할게요.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와 묘비 주변의 들꽃들을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마치 하늘에 있는 순덕 씨가 그래, 내 새끼 장하다, 고맙다 하며 민수의 등을 토닥여주는 것만 같은 참으로 포근하고 평화로운 바람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가슴이 참 많이 아프고 또 많이 답답하셨죠? 말 한마디 못하는 며느리라는 이유로
자식을 지키려는 그 어미의 본능을 약점 잡아 한 여인의 일생을 시궁창으로 밀어넣은 그 악독한 가해자들의 뻔뻔함에 피가 거꾸로 솟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진 비바람과 폭풍우 속에서도 결국 진실을 밝혀내고 남겨진 자식을 훌륭한 어른으로 키워낸 것은 다름 아닌 그 연약해 보이던 어머니의 끝없는 희생과 사랑이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법보다, 그 어떤 독한 협박보다 강한 것이 바로 우리 어머니들의 모성이라는 것을 이 기구한 순덕 씨의 일생이 다시 한번 뼈저리게 가르쳐주는 듯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굽은 허리를 두드리며 묵묵히 희생하고 계실 우리 어머님들. 어머님들의 그 주름진 손과 땀방울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 자식들이 세상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순덕 씨가 부디 그곳에서는 잃어버린 목소리를 되찾고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못다한 이야기를 마음껏 나누며 환하게 웃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어머님들, 오늘 밤에는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혹은 고생한 남편에게 따뜻한 전화 한 통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사랑한다, 고생했다는 그 말 한마디가 어쩌면 30년의 기적을 만들어낸 순덕 씨의 눈물보다 더 큰 힘이 될지도 모르니까요.